우울증과 ADHD의 차이. ADHD는 우울하진 않지. 그거는 얘가 좀 특이한 거고 사실 ADHD 닥터 프렌즈. 오늘은 이제 닥터 프렌즈 스튜디오 이 생성 기념, 생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생성은 아니지. 게임이에요? 세팅. 라이브 세팅 기념 이제 콘텐츠 준비를 해봤고, 정신건강의 날 10월 11일이라 이제 저희가 오늘은 우울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해요? 치료는 이거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질문이 되게 치료에 대해서 치료. 엄청나게 많았고 여전히 있고. 정신과가 문턱이 높다고 느끼는 게 그쵸. 지금 보시면은 뭐 본인도 약간 내가 우울증이 있는 것 같은데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쵸. 맞아. 근데 이게 만약 감기다 하면 가시거든요. 이비인후과 가거든요. 그치. 이게 좀 다른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일단은 우울증 치료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는 일단 약물 치료가 사실은 제일 많이 쓰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가성비 효과가 좋은 치료예요. 그리고 원인 중에서도 어찌됐건 어떤 물질이 부족하거나 예. 그래서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대부분의 정신과 트렌드는 약물과 상담을 좀 병행하는 거. 병행해서. 근데 상담이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나라 그냥 병원 시스템상 아주 긴 상담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진료는 건강보험이 되니까 본인 부담금이 그렇게 우리나라는 맞아. 그래도 크지 않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되게 오히려 잘 상담센터보다 정신과 병원이 보험에 그 안에 있기 돼 있죠. 때문에 테두리 안에 있어서 가격이 싸죠. 저렴할 예, 수 예. 있지. 그래서 가성비가 좋다는 건 내가 부담을 갖지 않고 상담과 약물을 치료를 받는 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좀 자주 갈 수 있는 치료라. 그래서 약물과 상담을 권하는 거고요. 그거 외에도 다양한 치료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있을 것 같아. 예. 뭐 일단은 TMS라는 자기장 치료. 제가 한번 이낙수 선생 못 벗길 뻔했죠. 했었죠. 예. 잘못하는 이렇게 상태에서 딱딱딱딱 해가지고 예. 머리에 그 예. 자장을 쏴가지고 활성화시켜주는. 기억나세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어디에 받았는지? 기억 안 납니다. 왼쪽인 것 같아요. 그게 약간 맞아요, 왼쪽. 기억을 잃게 하는 그런 거 아니죠? 이게 좌측 전두엽,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분들을 이미 이제 우울증이라는 병이 뭐 1, 2년 된 게 아니니까 이미 데이터들이 많아요. 우울증 환자분들 MRI를 다 펑셔널 MRI라고 기능을 기능 보는 거. 찍어봤더니 우울증 환자분들한테 공통적으로 좌측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 있는 그렇게 거예요. 신기해 참.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활성화. 자기장을 통해서 활성화시켜주면 좋아지는 거. 그래서 이런 TMS, 자기장 치료가 사실은 많이 널리 쓰이고, 이건 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적으로도 그쵸, 나오는 그쵸. 얘기고, 뭐 기계에 따라 조금씩은 다릅니다. 국산 기계는 뭐 비교적 저렴하게 받을 수 있고, 이제 좀 FDA 승인받은 좀 비싼 기계는 좀 회당 진료비가 좀 비쌀 수 있는데, 그거는 또 내 상황에 따라 한번 맞춰보실 수 있고, 약물 치료를 받고 효과가 없을 때 치료를 좀 권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약으로 되면 그러시고 그 다음이 이제 저도 몇 번 얘기했지만 맞아. 코에 뿌리는 분무형 우울증 예. 약. 이게 이제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나온 약인데, 이제 뭐 이것도 제가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신기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놀랐어요. 예. 저희 병원 2020년에 사실 나왔으니까 굉장히 사실 아직 짧죠. 짧죠. 근데 저는 굉장히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좀 많이 신기해요. 반응이 좋아서. 저는 그게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우울증으로 자살을 굉장히 많이 해요, 실제로. 근데 이렇게 자살 사고가 굉장히 있으면 이게 굉장히 응급인데 정신과가 처방하는 약들은 다 그 시간 간격이 길잖아요. 맞아요. 그게 좋아질 때까지. 좋을 때 간격이 기니까 이분들이 그 사이에 어떤 위험한 행동을 할지 몰라서 예전에는 다 정말 폐쇄병동에 어떻게 보면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모시거나 뭐 방법이 진짜 없었잖아요. 방법이 많이 없죠. 예, 그랬는데 그거는 굉장히 효과가 빠르게 그 자살 사고를 다운시켜 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맞아요. 결과들이 와 이거 진짜 좀 굉장히 놀랍다. 예. 느꼈어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울증 약이 치료 효과를 보려면 일단은 최소 3, 4주는 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장 위급한 환자분들한테 권할 수 있는 게 이제 입원 치료 정도인데, 맞아. 이제 어떤 그 이후에 어떤 치료가 이제 TMS라던가 이런 코에 뿌리는 에스케타민, 분무형 치료제 같은 게 좀 나오고 나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새로운 패러다임이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은 좀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써보니까 도움받는 분들은 드라마틱하게 좀 좋아지고 있는데, 아쉬운 거는 이 TMS나
이 에스케타민 분무형 치료제가 아직까지는 보험이 안 돼. 보험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왜 불응성이거나 음. 자살 사고가 어떤 심하면은 기준을 좀 어. 더 좀 이렇게 타겟팅을 하면 어 필요한 부분한테는 이렇게 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예. 근데 뭐 보험이 그거는 사실 그쵸. 그러니까 지금도 뭐 어쨌든 데이터들을 좀 모으고 있고 네, 뭐 논의가 그래서 되겠죠. 예, 데이터들 모아서 야 이렇게까지 이 약이 효과가 있으니까 어. 보험 좀 해줘라. 아마 그런 게 진행될 텐데 어. 그 사이에 이제 좀 도움을 못 받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치. 그런 게 그러니까. 좀 아쉽고 이제 여기까지는 어떤 약물적인 부분이라면 제가 좀 상담 쪽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아까 말한 인지행동 치료, 인지행동 치료를 이렇게 몇 회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CBT라고 하죠. 이거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이 아, 몇 군데 있어요. 정신과병원 중에서도 예.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상담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맞아요, 하시는 맞아요. 거예요. 네. 네. 뭐 여기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실제로 대학교에 이제 요즘은 상담센터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들 있어요. 그래서 뭐 10회 정도 혹은 보건소에서도 10회 정도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시스템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가벼운 우울증은 그렇게 짧은 상담만으로도 사실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중증인 경우에는 10회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해요. 근데 사실 상담만으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있죠. 근데 물론 상담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만성적인 경우에는 상담도 좀 길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정신과를 오실 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상담을 한번 딱 받으면 뭔가 힘들었던 게 팍 풀려가지고 마법처럼. 내 마음속에 이 응어리를 뭔가 이거를 딱 풀어주지 않을까. 뭔가 갑자기 그러면 눈물이 이렇게 막 나면서 어떤 트라우마나 이런 갈등이 막 해결이 되면서 사라지면서. 우울증이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증상이 조금 오래됐으면 치료도 좀 장기간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 뭐 예를 들어 우울증 앓은 지 뭐 한 달 만에 오셨다 그러면 사실 회복도 빨라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면. 근데 이게 좀 오래됐다 싶으면 그만큼 치료도 인내심을 갖고 너무 조바심을 내시지 않으시는 게 좋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한 두세 번은 열심히 다니다가 안 낫네. 우울증도 빨리 가야겠구나 병원에. 그쵸. 뭔가 내가 너무 힘들면은 그때 가야겠구나. 네. 근데 한 달 이내는 솔직히 말하면 상담이나 약물 치료다 효과를 보기가 좀 짧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상담만 받아야 되냐, 약물만 먹어야 되냐, 뭐 내가 시간이랑 뭐 돈적인 여유가 된다면 다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둘 다 급속도로 효과를 기대하시기보단 그러긴 쉽지 않아요. 좀 꾸준하게 인내심을 갖고 진료를 좀 가보시는 게 사실은 좀 좋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제가 우울증 Q&A를 많은 분들에게 좀 미리 받아봤어요. 예. 그때 우리 커뮤니티에도. 예, 닥터 프렌즈 커뮤니티나 인스타그램에 미리 공지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뭐 요 질문도 하고 오늘 댓글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500명이 넘는 분들이 같이 시청을 해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 이진님이 달아주신 글인데요. 네. 본과 실습생인데 우울증 환자들은 유독 재입원이나 장기 입원이 많더라고요. 우울증은 만성질환처럼 관리하는 질환으로 보는지 완치 판정은 어떻게 내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뭐 우울증 척도, 그러니까 설문조사 같은 걸로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또 그래서 이제 이진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정신과에 관심이 많은 본과 실습생 같은데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선입견, 편견입니다. 내가 이제 실습하는 동안 환자분들이 이렇게 오면 이제 좀 이렇게 환자분 차트 같은 거 보면 입원 이력도 많고 하는데 아무래도 정신과 병동은 사실 대학병원의 전체 병상 수에 비해 많지가 않아요. 맞죠. 되게 작아. 왜 그러냐면 정신과 보호병동은 좀 유지하는 기준이 좀 까다로워요. 뭐 창문은 어떤 유리로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그 일하시는 분들의 인권 교육을 받아야 되고 침대는 몇 센치 떨어져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냥 우리나라에 1000몇 병상 이렇게 유지하는 병원들도 20-30병상밖에는 진짜 적다. 적어요. 진짜 적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원을 하는 케이스가
좀 심한 환자들 위주로 그렇겠네. 그러겠네. 아무래도. 안 좋으신 분들이겠네. 위주로 할 수밖에는 없어서 음. 이제 실습을 하다 보면 그런 환자들만 좀 보게 되니까 이제 환자분들을 보면서 정신 우울증은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대학병원이잖아요. 그쵸, 다른 병원도 그쵸. 아니고 대학병원에 입원하는 심하니까 분들은 거기로 왔겠지. 심한 분들이고 오히려 경증 환자분들은 대학병원 다니기보단 그쵸, 뭐 외래로 예, 다니니까 가까운 데 아예 가는 볼 게 수가 없는 거지. 훨씬 더 좋지. 그쵸.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비인후과에도 보시면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 입원하는 환자분들과 대학병원에서는 저희는 두경부암을 보니까 그쵸. 그것만 보고 이비인후과를 평가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그쵸. 병만 보는 과죠. 그치. 근데 동네 이비인후과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우울증도 증상에 따라 환자분들의 예후도 너무 다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전에도 우울증의 종류 저희 닥터프렌즈 영상 한번 보시면 뭐 멜랑콜리아 양상의 우울증, 예. 비전형적인 양상의 우울증 이런 것들 다 합쳐져서 또 우울증이라고도 하고 산후우울증은 또 우울증이고 그치. 환청과 망상이 있는 것도 또 우울증이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증상 되게 다양하다. 다양하다.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우울증은 안 낫는 병이다, 만성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치료 시기를 좀 놓치고 아하. 오히려 치료를 좀 포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완치 판정은 어떻게 보면 이제 환자분이 어떤 증상으로 악화됐거나 힘들어진 게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기능 수준이 뭐 회복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도 말했지만 정신운동성 지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환자가 말수도 적어지고 조용조용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게 없어졌어. 좋아졌어. 그럼 막 친구들이 야, 너 이제야 돌아왔네 이런 얘기도 듣고 집중력도 안 되고 막 씻기도 싫었는데 이제는 좀 한번 나가볼까? 씻어볼까? 이런 마음도 좀 들고 밥도 안 먹었는데 약간 이제 배가 고파지기도 하고 음식을 좀 먹기도 하고 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객관적인 좀 관찰이 좀 될 때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주관적으로 선생님 좀 기분이 나아져요 하시는 부분도 있고 어떤 치료진이나 보호자들이 봤을 때 객관적인 관찰이 객관적으로 많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그런 좀 종합적인 부분들 좋아질 수도 있는 병이다. 그쵸. 청소년 우울증과 성인 우울증의 차이가 궁금해요. 청소년 우울증은 그냥 우울하다는 느낌보다 좀 과민한 기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과민하다. 그러니까 과민함은 약간 우리말로는 좀 어려운데 영어로는 irritable mood. 짜증나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진료를 올 때 치프 컴플레인, CC, 주호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분들 병원 올 때 왜 왔냐?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는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요. 기침해요. 콧물 나요. 기침 나요. 뭐 귀가 안 들려요. 뭐 이게 이명이 있어요. 내과 형이 보는 우창생 보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뭐 열나요. 배 아파요. 배 아파요. 설사예요. 뭐 이런 거잖아요. 주호소가 이제 우울증 환자분들은 보통은 이제 우울해요. 아니면 좀 기분이 무기력해요. 좀 처져요. 이런 게 이제 보통 성인 우울증이라면 이제 청소년들은 좀 짜증이 많아요. 짜증이 나. 근데 그게 또 사춘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게 어려워. 헷갈리네. 사춘기에 부모님한테 짜증 한 번 안 내본 사람 어딨어. 그러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그냥 가족들도 좀 예민한가 보다, 그러니까. 사춘기인가 보다. 또 그 나이가 또 막 뭐 친구들과의 어떤 대인관계 문제나 맞아. 또 막 학업 스트레스 이런 게 그치. 있으니까 좀 어렵죠. 그리고 아무래도 성인에 비해서는 청소년들이 이런 좀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게 좀 많이 어려워요. 확실한 거는 뭐 우리도 그랬지만 아직은 청소년기는 뭐 물론 영상을 보신 헬프님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좀 미성숙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수많은 지금 미성년자 헬프님들이 미성숙한 부분이 있다고 사실 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봐도 20살 때, 30살 때보다 지금의 내가 더 성숙할 것 같긴 하거든. 그쵸. 고등학생 때는 고등학교 때는 얼마나 미숙했겠어. 그러니까 뭐 호르몬에 미쳐 있었던 사람인 거. 그쵸. 호르몬 불균형도 좀 많고 그리고 전두엽이란 뇌가 청소년기에 많이 완성이 되는데 특히 감정이라던가 행동을 통제하는 전두엽은 끝까지 좀 성숙이 조금 제일 느린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어떤 해부학적인 뭐 신체적인 기능적인 부분들 그리고 어떤 경험 그러니까 뭐 20대 초반만 해도 뭐 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대학교 상담센터를 좀 찾아가 볼 수도 있고 뭐 부모님 몰래
병원을 내 어, 용돈으로 자취하고 있었거나 그치 그치 가볼 수도 있고. 가볼 수도 있는데 청소년들은 그런 접근성이 좀 어렵거든. 음. 부모님이 허락을 좀 받아야 되고 음. 진료비 뭐 엄마 카드로 진료비 내면 다 이게 찍히고 하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뭔가 청소년 우울증과 성인 우울증은 어쨌든 좀 기분, 좀 과민한 기분을 좀 느끼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조금 깨닫고 알아채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치료 방향이 조금 늦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청소년들은 이제 어떤 이런 우울증이 성적 저하로 나타나는 경우가 그럴 것 있고요. 같아. 그 반복되는 생활에 생각해보니까 중고등학생은 굉장히 없어요. 빡빡하네. 어. 엄청 빡빡하네. 그게. 성인에 비해서 스트레스를 풀 만한 게 또 별로 없거든. 별로 없지. 뭐 그러니까. 게임 정도? 근데 끝나고 게임에도 뭐 친구들끼리 술 마시고 이것도 아니고. 안 되고 뭐 게임도 스트레스 더 받을 수도 있어. 맞아. 게임은 근데 스트레스 받는데 계속 하잖아요. 진짜 게임을 신기해. 진짜 아, 못하는 근데 우울증과 ADHD의 차이. ADHD는 우울하진 않지. 근데 그거는 얘가 좀 특이한 거고 사실 ADHD가 있는 사람들이 우울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맞아요. 왜냐면은 봐봐 또래 집단에서 우리 같이 다 얘기를 했어. 근데 너는 집중 안 해서 까먹었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너는 처음 듣는 일이라서 못하거나 혹은 와서 쿠사리를 먹었어. 그러면 보통은 우울해지기가 쉽잖아요. 안 그러지만 ADHD는 중요한 건 소아 때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그쵸. 대부분이고 거의 뭐 그러니까 의기소침해지기가 쉬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럴 수 있지. 저학년 때 이제 막 까불까불 대고 수업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설마 톤나고 그리고 어떤 놀이 규칙이라던가 이런 걸 못 기다리고 막 이렇게 좀 충동성이 있으니까 또 뭐 친구들이 쟤랑 안 놀아 이러기도 하고 맞아. 또 특히 엄마한테 많이 혼나요. 우산 잃어버리고 뭐 맨날 가방 두고 오고 그쵸 맨날 잃어버리죠. 그럼 진짜 맨날 잃어버리죠. 의기소침해지고 자존감도 좀 낮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막 계획을 짰는데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자꾸 일 하면 ADHD에서 실제로 우울증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좀 진단이 돼요. 연결이 되는구나 연결이. 근데 이제 또 소아 ADHD가 결국 성인 ADHD로 가요. 한 절반 정도는. 근데 ADHD랑 우울증의 차이는 뭐냐면 ADHD는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옛날부터 쭉 빨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울증도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울증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주의력이 산만해지잖아요. 당연히. 갑자기 그게 시작되는구나. 우울증은 좀 뭔가 2달 전부터 아니면 올해 초 내가 원래 안 그랬는데. 안 그랬는데 그거를 좀 면밀하게 좀 보는 경우가 있어요. 난 원래 그랬어 라고 말하는 사람과 언제부터 집중력 떨어졌어요? 그럼 환자분이 한 달 전부터 그랬는데 ADHD인 것 같대. 그러면 물론 계속 좀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이건 ADHD보단 좀 뭔가 우울증일 가능성이 좀 있고 그리고 저는 계속 그랬어요. 이랬으면 이제 뭔가 ADHD 가능성이 물론 있고요. 그래서 물론 ADHD 증상도 좋았다 나빴다를 조금씩은 반복은 하지만 그래도 옛날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분과 뭐 아닌 분들 차이가 좀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전문가가 판단하는 영역이고 전문가가 판단했을 때 일단은 우울증을 먼저 좀 치료하다가 ADHD는 한번 나중에 한 달이나 2달 뒤에 재평가하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ADHD를 보다가 좀 재평가를 하자는 경우도 있고 둘 다 동시에 치료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분들이 가끔 얘기하시거든. 다른 병원 다니다가 선생님 저 우울증으로 한 3개월 치료받다가 3개월 뒤에 갑자기 선생님이 ADHD 약을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신뢰가 떨어졌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어떤 진단의 오류라던가 오진이 아니라 정신과는 피검사나 이 엑스레이 혹은 목을 보고 그때 상황을 딱 보기보단 그치. 좀 과거 상황이나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사실은 좀 진단적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생님이 우울증으로 3개월을 보다가 ADHD 가능성이 있다고 약을 주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환자한테 관심이 많고 그 상황을 좀 계속 면밀하게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썸님도 보시면 항우울증 약을 일단 먹다가 2달 뒤에 풀배터리 검사로 ADHD가 나와서 약을 같이 먹고 계시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많구나. 중복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겠고. 예. 그리고 뭐 정신과 의사도 뭐 어쨌든 사람이니까 저도 사실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지만 환자분이 우울에 대한 얘기만 쫙 먼저 하시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볼 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예, 그러다가
뭔가 우울감은 좋아졌는데 아직도 집중력, 주의력이 떨어지면 뭔가 이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한테 좀 과거력이나 뭐 이런 걸 좀 여쭤보시면, 저 그래요. 저 그래요. 이렇게. 근데 뭐 남들도 다 이렇게 덜렁대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했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관심을 좀 갖고 보는 거기 때문에 아하. 그러니까 치료받지 않는 우울증은 오히려 치매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우울증 약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복용하시는 게 치매를 막을 수 있고요.